제6차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대표님의 개선을 듣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6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동철 대표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선 불법 여론조작의 주범이 구속된 지 40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어느 것 하나 된 것이 없습니다. 드루킹 등 3명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이 전부입니다. 드루킹은 체포되기 8일 전인 지난 3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댓글 부대의 진짜 배우를 까줄까라는 무시무시한 글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미 드루킹을 구속시켜 놓고도 2017년 댓글 부대의 진짜 배우가 누군지 우리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검경의 수사는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력 앞에서 고질적인 늑장 수사,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이미 신뢰를 잃었고, 검찰은 지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까지 받아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다가 무혐의로 종결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경찰은 검찰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검찰은 경찰을 힐난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아도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는 최상의 해법은 특검입니다. 더욱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엄중한 사건입니다. 불법 여론조작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개인적 일탈일 뿐이고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저희들이 풀어주겠습니다. 특검을 당장 도입해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면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과거 특검을 요구한 것은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 12월 BBK 주가 조작 사건, 2011년 하반기 선관위 디도스 사건, 2012년 9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2016년 11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모두 민주당이 요구하면 특검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국회 정상화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특검을 수행할 경우 국회는 즉시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급기야 공장까지 멈춰 세웠습니다. 통계청의 3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로 지난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연간 제조업 가동률 71.9%도 IMF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제조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산업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공장과 설비가 있어도 10개 중 3개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경제의 동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비참한 증거입니다. 이미 올해 1분기에 일자리는 전년 대비 18만 개가 사라졌고 작년에 24조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125만 명이라는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실업자 수, 11.6%라는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률, 24%라는 실질적 청년 실업률은 역대급 고용 쇼크였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분석한 지난해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는 조사 대상 137개국 중 130위, 정리해고 비용은 112위, 정부 규제 부담 정도는 95위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1년 지난 경제 성적표입니다. 이처럼 경쟁력은 글로벌 최저 수준인데 각종 규제는 매년 1,100여 건씩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등 글로벌 최고 수준입니다.
경제와 일자리, 민생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악의 무능 정부인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누차 강조해온 과감한 규제개혁과 구조개혁 등 경제 체력을 다지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만간 공표하게 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조정하여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온 국민과 함께 거듭거듭 호소합니다. 네, 무능하고 무책임한 끝판왕 김상곤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교육부도 아예 없는 게 국민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다룰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도 교육 전문가와 교사는 한 명도 없이 여론조사, 통계 전문가들로 이루었습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의 책임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고 국가교육회의는 그 책임을 다시 공론화위에 넘겨 교육이라는 국가중대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여론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대입제도 개편은 정부인 교육부가 분명한 교육 철학과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론이 무서워서 그 모든 책임을 방기하고 1년을 허송세월한 후 국가교육회의에 100개가 넘는 입시안을 들이밀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이 해야 할 고민을 회피하고 그 책임은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국민끼리 싸움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가운데 어떤 것을 뺄지 국민에게 물어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의사결정하는 과정조차도 민간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2 대입 개편 결정을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로,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특위로, 대입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에 맡기더니 학생부 기재 항목마저 민간업체의 용역으로 맡긴 것입니다. 이 민간업체는 시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한다고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용역비는 1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부실을 부르는 업계의 오래된 중층 하도급 제도를 보는 듯 합니다. 한 건이 더 있습니다. 학생 감소에 따른 교원 수 감축은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고 그 책임을 다음 정부로 돌립니다. 도대체 무책임한 교육당국이 도대체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교육당국이 세상에 어느 나라에 있단 말입니까? 의사결정 장애자 김상곤, 책임의식이 눈꼽만큼도 없는 김상곤, 영어는 외출하고 얼음 빠진 김상곤 교육부 장관 당장 해임해야 됩니다. 교육부 있는 것이 좋은지 없는 것이 좋은지 국민께 여론조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발표된 해외 공관장 인사에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코드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도현 삼성전자 글로벌 협력실 상무를 주 베트남 대사에 임명한 것이 그것입니다. 김도현 상무의 임명은 먼저 이해상충에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대규모 휴대전화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인원을 베트남 대사로 파견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삼성을 그리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은 이 정부가 이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은 이 사람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3년 12월 당시 외교부 북미국의 서기관이자 이른바 자주파였던 그는 직원 회식 때 나온 사담을 정리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당시 민정수석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민정수석실에 투서를 했습니다. 누구누구가 청와대 외교정책이 반미적이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이를 공직기강 회의 사건으로 발전시켜서 이른바 동맹파 외교관들을 인사 조치하고 결국 윤영관 장관까지 경질했습니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고 처신도 올바르지 못한 이런 사람을 꼭 주 베트남 대사라는 중요한 자리에 임명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의 인사 기준은 능력과 인격이 아니라 코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적자가 2천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메꾸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특히 지역 가입자로 등록한 외국인 27만여 명이 대다수가 치료가 끝나면 곧장 출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핵 무료 진료로 발생하는 자국민의 감염 위험성도 심각합니다. 결핵은 전염성이 높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뺏어간 위험한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07년 791명에서 2016년 2940명으로 10년 새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결핵 환자들이 무료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들어와 또 다른 전염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들로 발생한 심각한 재정 적자와 결핵 전염 위험성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의 제도적 허점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영국은 6개월 이상, 일본은 1년 이상 체류해야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독일은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에게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30만 원도 안 되는 단기 보험만 내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가뜩이나 건보 재정의 부담이 커질 텐데 무임승차 외국인들까지 건보 재정을 갉아먹도록 수수방관돼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할 대책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찰, 문화예술계, 학계에 이어 정계까지 이어진 미투 운동이 초중고 학교 현장까지 확산되며 SNS 스쿨 미투 페이지에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피해 사례 제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은 대체로 피해자, 가해자 관계가 사제지간으로 일반 직장에서 작동하는 위계질서보다 더 강력하고 특수한 권력구조 하에서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운 마음에 제대로 피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성적 지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어린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을 숨기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설사 문제 제기가 되더라도 학교는 신성한 교육공간이라는 이유로 일부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고 문제를 덮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처벌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고발한 당사자가 징계나 역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스쿨 미투를 계기로 교내 성폭력을 뿌리 뽑고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폐쇄적이고 성을 금기시하는 학교 문화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더욱 강력한 제재와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사회 각 분야의 폭력 근절을 위해서 당 민생특위 산하의 폭력근절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폭력근절대책위원회에서는 5월 중에 스쿨 미투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내 성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가해자 처벌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 내실화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성폭력 안전지대로 거듭나서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평화의 적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에서는 핵 폐기를 해야 되고 남에서는 홍 폐기를 해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가 위장 평화론을 주장한 데 이어 어제는 정상회담 합의 이면에 김정은과 청와대 주사파의 숨은 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듣고 홍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어졌는데요. 만약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합의가 되면은 그때도 김정은과 백악관의 주사파 사이에 숨은 합의가 있다고 공격하실 겁니까? 만약 트럼프가 김정은과 합의를 하면 그때도 백악관에도 주사파가 잠입했다고 공격하실 겁니까? 홍 대표는 한술 더 떠서 남북 합의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고 국회 비준해주지 않을 거라고 지금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지금은 한반도의 비핵 평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똘똘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누가 대통령인가를 떠나서 국회가 한반도의 비핵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처럼 홍준표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인 홍 대표 폐기를 위해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5월 국회 민주당, 한국당, 민생 예면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5월 임시국회가 2일자로 소집됐으나 구체적인 의사 일정 합의를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는 본회의에 한 번 열지 못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의 불통과 한국당의 무한정쟁으로 4월 국회를 국민앞에 부끄러운 빈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민들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집권 여당이고 제1야당이고 불통과 아직 무능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찾아왔다며 자축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은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위였던 개헌은 물론 추경, 민생, 경제 관련 각종 입법을 꽉 발묶어 놓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매번 열렸던 임시국회를 국회 보이콧과 정쟁을 유발하며 파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반성할 줄 모르고 부끄러울 줄도 모르는 한국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일반 서민 대중보다 당리 당락정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에만 눈이 멀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회가 5월에도 당리당락 때문에 공전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임시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논의하고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 법안 처리를 애타게 원하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겠습니다. 5월 임시국회 정상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정쟁 노름에 취한 민주당과 한국당도 얼른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관계 회담이 열려도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기대하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것 같은데 회담의 최종 목표는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핵 동결이 아닌 핵 없는 비핵화입니다. 핵 폐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처에 상해물이 깔려있고 난관을 극복해야 됩니다. 주변국들의 계산법이 다 다른 고차원 방정식입니다. 거기에 더 정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현 정부가 반미 정부라는 인식을 미국에서 깊게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말 이 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정말 잘못되면 안보가 정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정말
끊임없이 제 머리를 맴돕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정말 들떠있는 그런 감성적인 그런 상황으로 좀 이끌려져 가는데, 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무려 64.7% 달했습니다. 일주일 전 불신한다는 응답이 78.3%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양 정상이 두 손 맞잡은 역사적인 사진 한 장 위에는 모든 것이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한 여건 조성임에 무게중심을 둬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때 어제 병무청의 민원 전화가 세도에 했다고 합니다. 입대를 앞둔 대학생들이 입대 시기를 미루겠다는 전화를 합니다. 이유를 묻자 곧 군대를 안 가도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칫 우리의 안보자들이 해이해진 건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안보의식은 정부의 탓도 큽니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 무언가에 쫓기듯 곧바로 무장해제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세적 작전 수행에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대북 심리전수단의 확산기는 오늘부터 철수한다고 합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지,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회담의 추이를 보면서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법무부는 지난 29일 대뜸 회담 이틀 후지요, 이병미 집중거부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보이자 파주 등 접경지역 땅값이 치솟고 북한 부동산 구입 얘기까지 한간에 떠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명운이 걸린 북미회담을 앞두고 자칫 국제사회 대북제재 전열을 흐트려서 한미 엇박자는 물론 협상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협력 없이는 무엇 하나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그 내막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감성에 젖어들어 금방이라도 평화가 찾아올 듯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사상 무장 해제한 상대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대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는 방심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라. 평화를 위한 발걸음은 이제 한 걸음 내딛었을 뿐입니다. 북미회담, 남북미회담, 그리고 중국과 일본, 때에 따라서는 러시아까지도 포함한 국제관계를 지켜보며 하나씩 매듭을 풀어야 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노벨상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지금이 그런 때일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회담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 진중해야 합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영국의 학자가 얘기한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지녀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의미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날로 민간기업의 노동자들은 하루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제발 하루라도 좀 편하게 쉬었으면 하는 노동자들은 오늘도 일터로 나와서 평소보다 2~3배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2018년 대한민국 노동 현실입니다. 버스 운전 등 필수적인 업무 유지가 필요한 곳은 물론이고 판매업, 서비스업 종사자들, 그리고 과중한 업무로 오늘 아침에도 어쩔 수 없이 출근에 나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의 노동자들일 것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근로자의 날의 주인공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실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노동법이 나아가야 할 길이자 존재 이유라고 봅니다. 지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지난 10년 새 훨씬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친노동 정책을 내세웠을 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 집약기업, 영세업체, 편의점 등 취약 노동자들의 있던 일자리마저 없애고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노동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비정규직 제로와는 또 어떻습니까?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희망 고문을, 또 노동자들에게는 노노 갈등만 일으켰을 뿐 결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기영합적 노동정책 드라이브는 당장은 노동자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지속적인 고용 안정도 가져올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 3월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4.5%를 나타냈고 청년 실업률은 11.6%로 2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고용지표가 적신호를 켜고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비롯한 근본적인 노동개혁부터 시급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들은 오늘 쉬지 못합니다.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쉬는 날로 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판례도 공무원을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어서 민간의 노동자들과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실익이라면 민간의 노동자들이 근로자의 날에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일 텐데 이는 필수 근무요원을 통해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경련제로 특별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이미 이러한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 휴식을 향유하되 필수 유지 업무를 비롯해 민간에게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근로자의 날을 계기로 더 이상 말로만 노동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노동자 그리고 노동을 제공하는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부터 해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 실종된 총리 좀 찾아주십시오. 지금 정상회담에서 역할이 없었던 총리는 지금 민생을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128주년 노동절입니다.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지금 오늘 당장 청와대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떼서 총리실에 갖다 놓고 총리께서 앞으로 일자리를 챙기길 바랍니다. 정부는 1사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급하게 추경을 들고 4월 임시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기재부에서 하는 말은 이 추경을 못하면 청년 일자리 심각하다, 어렵다, 민생 정말 힘들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러면 얼마나 지금 민생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럼 그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29일이면 2019년도 최저임금 법정 기한입니다.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씨름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진정한 근로자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최저임금의 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이 불법 공작,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지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여당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거의 다 수용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민생국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특검은 특검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또 국회가 할 역할들을 하면 됩니다. 디도스 특검도 주장을 통해서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하는 말이 국민들이 특검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를 낼 것이다 라는 것이 답변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입니다. 지지율에 취해서 그로 인해서 특검 수용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은 버틸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들렸습니다. 이런 오만한 민주당의 태도는 반드시 바뀌지 않으면 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도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주범인 그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일명 경공모의 조직적인 활동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수를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또 정치권 뉴스에 모니터링을 배치해서 모니터 요원들이 그 기사를 검토하면서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 공유한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악플만이 불법이고 또 선풀은 착한 댓글이라는 그런 발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직적으로 조작한 댓글은 모두가 불법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라고 몰아가더니 이제는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마저도 보좌관의 개인 일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이 불법 조작 댓글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특검을 수용하고 그 진상규명을 하기 바랍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그 조폭 사업가의 금품 지원 받은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은수미 후보가 거짓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은수미 후보는 자원봉사자였다라고 했지만 어제 그 조폭 사업가와 함께 일하는 그 회사의 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그 이제 증인입니다. 나와 이씨 은 후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씨가 은 후보에게 차량 기사 지원을 제안했다. 그리고 은 후보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즉, 은 후보는 자기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운전기사를 썼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범죄 사실이 확인된 이상 검찰은 은 후보를 긴급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김경수 의원건도 그렇고요. 계속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도 체포 수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은수미 후보에게도 지금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수미 후보 당연히 사퇴해야 되고 민주당은 은수미 후보 자격 박탈해야 되고요. 그걸 넘어서 검찰은 즉각 은수미 후보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은수미 후보 오래 버틸 겁니다. 지난 김기식 사건과 같이 은수미 후보 더 좋은 미래 소속이었습니다. 김기식 사건 끝난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히 그 또한 검찰에서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공개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